시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영희 말이 맞아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52년을 키워 기른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을 듣게 된 건 바로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밥 냄새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5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식탁에 앉은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제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운을 떼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23년이 됐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준혁이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 이제 저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는 제 손자였습니다. 25살 된 장손이죠. 그 아이도 요즘 들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 이제 짐이 됐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으로요. 영희의 말이 끝나자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나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요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월세로 들어와 사는 그들에게 요양원비를 낼 여유가 없다는 거요. 이놈들아,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민수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버텨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모은 것들이라고는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죠.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서류 가방을 만져보니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래에서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그 낡은 가방은 왜 가져가세요? 버리시지 그래요. 영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물건이에요.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사 잘 다녀오세요. 손자 준혁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25년 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류 가방이 무릎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을 비췄죠. 저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지만 아직 열렸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남아있을까?
오랜만에 열어보는 가방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몇 장의 서류와 작은 수첩, 그리고 낡은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잡힌 명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양건설 기획부 차장 박순덕. 그 이름을 본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꿈만 같았죠.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 증서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서 노랗게 변색된 종이들이었지만 거기 적힌 숫자들은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될까? 저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주소들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땅, 여의도의 빌딩, 분당의 아파트들까지. 이 모든 게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극비리에 모아둔 재산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죠. 돈 없는 노인네라고 했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게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다시 닫으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책상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명함이었습니다. 한양건설 기획부 차장 박순덕. 1970년대에 여성이 차장까지 오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죠. 명함 뒷면에는 제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퇴사.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순덕아, 결혼하면 그만둬야지. 여자가 언제까지 회사에 다닐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여자의 운명이라고. 두 번째로 꺼낸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주소들을 보니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814-5번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30년 전 그곳은 그냥 밭이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과거를 되짚어 갔습니다. 한양건설에서 일할 때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강남이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박 차장, 이 땅 투자 어떻게 생각해요? 당시 부장이었던 김 부장이 물어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답했었습니다. 월급쟁이 여자가 땅 투자라니. 모두가 말렸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퇴직금과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그 땅들을 샀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주식 증서였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모두 30년 전에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할과 분할을 거쳐서 지금은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계산기를 꺼내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땅값의 상승률, 주식의 분할 비율, 그리고 30년간의 이자까지.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백억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이 사실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건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1978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퇴사하던 해였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그때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역삼동 땅 계약 완료. 5월 22일 마이너스 삼성전자 주식 천주 매수. 8월 30일 마이너스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 땅 매입 검토. 한 줄 한 줄이 모두 제 손글씨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치밀했구나 싶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그때의 저는 가족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저를 돈 없는 노인네라며 내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삼동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보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30년 전에 평당 50만 원에 산 땅이 지금은 평당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배가 오른 거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어떨까요? 분할을 고려하면 천주가 지금은 8천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말로 수백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았거든요. 돈 없는 노인네라고? 웃기는 소리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서 이 사실을 말해줄까요? 사실 너희 어머니는 부자야라고? 아니다. 그건 너무 허무하잖아.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30년 전에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한양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이정자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때 저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정자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이정자. 사진을 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거든요. 이제 시작이군. 저는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동료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이정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세요? 이정자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양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박순덕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이야? 정말 순덕이 맞아? 이정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정자야.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우아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찾는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순덕아. 이정자가 저에게 달려오듯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미안해, 정자야.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정자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연락처도 바뀌고 소식도 들을 수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살았어. 평범한 주부로. 그래도 행복했겠네? 이정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행복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정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순덕아, 사실 나는 너를 줄곧 기억하고 있었어. 한양건설에서 일할 때 너만큼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없었거든.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이정자가 얼마나 말렸는지. 정자야, 그때 기억나?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지? 기억하지, 물론. 너무 아깝다고 미쳤다고 했잖아. 이정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한 시절이었어. 그렇습니다. 1970년대 말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었죠. 나는 그때 너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 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만둬야 하는지. 이정자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그 땅 투자만은 포기하지 않았잖아. 모두가 말렸는데도. 기억하고 있구나. 당연히 기억하지. 강남 개발을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 너뿐이었어.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978년 강남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부의 강남 개발 계획을 누구보다 일찍 파악했거든요. 그 땅들 아직 가지고 있어? 이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 평도 팔지 않았어. 이정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 상당해졌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자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순덕아,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연락한 게 그냥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이정자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쫓겨난 일, 그리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재산을 다시 발견한 일까지. 이정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먹을 꽉 쥐더니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50년을 키워 기른 아들이, 그리고 23년을 며느리 노릇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정자의 분노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자야, 목소리 좀 낮춰. 미안, 너무 화가 나서. 순떡아, 이대로 참고 있을 거야? 저는 서류 가방에서 꺼낸 서류 몇 장을 이정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30년 전에 산 부동산들이야. 그리고 주식들도. 이정자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내 거야? 응.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어. 순떡아, 이건 정말 엄청난 거야. 지금 시가로 치면 수백억은 될 거야. 이정자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서 다 털어놓을 거야? 그런 식으론 안 하고 싶어. 너무 허무하잖아. 그럼 저는 가방에서 30년 전 수첩을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30년 전에? 그래. 그때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순덕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자야, 너는 지금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라고 했지? 응,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재단이야. 그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일도 하고? 물론이지. 그게 우리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야. 저는 이정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재산을 그런 일에 쓰고 싶어. 뭐라고? 30년 전에 나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정자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떡아, 정말 그럴 거야? 응.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우선 언론에 알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내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30년 동안 손도 안 댔으니 얼마나 불어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내가 아는 자산관리 회사에 문의해 볼게. 이정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그 돈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후회? 전혀.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할까? 내일부터.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와. 자산평가부터 시작하자. 이정자가 일어서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아,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 저도 이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자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아,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요. 어머니 없으니까 훨씬 편해요.
마지막 말은 작게 했지만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럼 됐다. 나도 편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정자의 사무실에서 자산평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1978년에 매입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김 과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간중간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부동산만 해도 약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분할을 고려하면 약 1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자가 저를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순더가 합치면 500억이 넘어. 500억?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정확한 평가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정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더가 이 정도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 생각보다 훨씬 크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그냥 한번 뵙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져서.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나는 바빠.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정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럼 카페에서 만나자. 강남역 근처 그 카페.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나 보네. 그런 것 같아. 아마 주변에서 뭔가 들었을 거야. 1시간 후 카페에 민수와 영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영희는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고 민수는 며칠째 수염을 깎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는. 그게. 민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 일 있었어?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서.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뭐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불효자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부장님이 저보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냐고. 아,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 네,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있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여기는 너무 좁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저를 불쌍한 할머니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여기가 편해. 어머니, 그렇게 말씀 마시고. 정말 편하다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나 봅니다. 민수와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화나신 거예요? 화났다고? 왜 화를 내?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뭘 이해하라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준혁이도 취직했다고는 하지만 월급이 얼마 안 되고 결국 돈 이야기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생활비도 좀 도움이 되고. 영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연금이나 받아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어머니 연금도 있고.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너희들 참 웃기네. 네. 일주일 전에는 돈 없는 노인네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연금 타령이야?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그럼 평소에는 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영희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23년 동안 뭘 했는데? 영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어머니. 민수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 인생이 뭐가 있다고. 영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내 인생이 뭐가 있냐고? 아, 그게 아니라. 맞아. 78살 할머니한테 무슨 인생이 있겠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끝이라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야. 주변 시선 때문에 온 거더라.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하는 거네? 응.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알겠어. 내일부터 언론 접촉을 시작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박순덕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1시간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민수.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끄버렸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일주일 후 저는 이정자의 사무실에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 기자라는 분이었는데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1970년대의 여성 임원이셨다니. 김 기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하셨다고요?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계속하셨군요. 정말 대단한 안목이셨습니다. 운이 좋았죠.
운이라고요? 강남 개발을 30년 전에 내다본 게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했으니까요. 그 능력으로 지금은 500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족들에게 쫓겨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자가 미리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라는 말을 들었어요. 김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5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오히려 시원해요.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김 기자가 메모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재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전액을요? 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일에 쓰이길 바라요. 김 기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억을 전액 기부하신다고요? 제가 못다한 꿈을 다른 여성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순떡아, 정말 괜찮아? 응. 이제 마음이 편해. 이틀 후 아침 제 휴대폰이 연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순덕 할머니신가요? 저는 SBS 뉴스팀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MBC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김 기자가 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모양이었어요. 점심 즈음에 이정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지금 뉴스 봐. 저는 고시원 휴게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1970년대 여성 임원 출신인 78세 박순덕 할머니가 500억 원대 재산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숨겨왔으나 최근 가족들에게 돈 없는 노인네라며 집에서 쫓겨나면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특히 1978년 강남 개발을 예견하고 투자한 부동산이 현재 35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뉴스에 나온 그 할머니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구나. 엄마가 정말 그렇게 큰 부자였어요? 그러게. 돈 없는 노인네라며? 엄마, 농담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온 동네가 난리예요. 배경에서 영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울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요. 영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몰랐다고? 5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말해달라고 물어본 적 있어? 영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이제 와서 체면 걱정이야?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에 이정자 사무실로 갔더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 가족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정말 전액 기부하실 건가요? 가족들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부는 확정입니다.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그들이 정할 일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반응이 정말 뜨거워. SNS에서도 난리야. 어떤 반응들이야? 대부분 너를 응원하는 내용이야. 진짜 멋진 할머니, 존경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가족들 욕하는 건 없어? 그것도 많아. 불효자들, 돈 있는 줄 알았으면 태도가 달랐겠지, 이런 것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혁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한테 관심도 안 갖고 무시하고. 이제 와서? 할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제 얘기를 하고. 역시 체면 때문이구나. 준혁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필요할 때만 할머니지.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영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다음 날 아침, 이정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너희 아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 뭐라고? 지금 당장 뉴스 봐.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 기간이 있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화면에 민수가 나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가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치매라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법적으로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기부를 막으실 생각이신가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이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법적 대응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의료진 소견서부터 받자. 그리고 기부 절차도 더 빨리 진행해줘. 알겠어. 이제 정말 전쟁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내가 이긴다. 사흘 후, 저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기한 치매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주세요. 10월 27일입니다. 대통령 이름은요? 윤석열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입니다. 검사는 3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었어요. 결과는 정상입니다. 치매나 인지 장애의 징후는 전혀 없으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민수의 주장은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다니. 고시원에 도착하니 민수와 영희가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뭐하러 왔어? 엄마, 제발 이런 일 그만해요. 무슨 일을 그만하라고? 기부 말이에요. 그 돈은 가족 것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것? 엄마가 벌어놓은 거지만 결국 저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물려받을 거라고 누가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도 준혁이 결혼 준비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그건 너희들 일이야. 어머니, 혈육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혈육?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혈육이면 돈 없는 노인네라고 말하니? 그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럼 평소에는 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안 일어설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시선도 개의치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영희야, 일어서라고.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나중에 제 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희에게도 딸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시집가서 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도 영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고시원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일어서 빨리.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일어설게요. 사람들이 다 봐.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용서해 주시면.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어서라고. 방으로 올라가자. 결국 저는 그들을 고시원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3명이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영희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충분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제발. 민수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싫어. 그럼 기부는 포기해 주세요. 그것도 싫어. 어머니.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어. 그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저희가 어머니 재산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영희의 고백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그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는 무슨.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네. 돈이 있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내쫓는 게 가족이야? 영희와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이 없었다면 계속 쫓아냈겠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순덕아, 어디야? 기부 절차 마저 처리해야 해. 지금 좀 바빠. 뭔 일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 있어.
또 뭐라고 하는데? 기부 포기하라고. 전화 너머로 이정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흔들리지 마. 내가 내린 결정이 맞아. 알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전화를 끊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내 친구야. 혹시 그 이정자라는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이 어머니를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부추긴다고?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시켰다는 거야? 그 이정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침착하세요. 내 친구를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30년 친구야. 30년. 그래도 그만해. 제 목소리가 고시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민수와 영희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을 이렇게 등 돌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섰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5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 산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뿐일까요? 새벽 3시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민수. 문자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필요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끄버렸습니다. 내일은 기부 최종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이정자 재단의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제 인생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실 한쪽에는 민수와 영희, 그리고 준혁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한양건설에서 기획부 차장으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차장까지 승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978년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실 뒤쪽에서 이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강남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그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도 매입했죠.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회장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때가 오리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제 가족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다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제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을.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1978년 제가 마지막으로 쓴 수첩입니다. 수첩을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카메라가 수첩을 클로즈업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순떡아. 이정자가 그분들을 소개했습니다. 한양건설에서 순덕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입니다. 첫 번째 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당시 한양건설 총무부에서 일했던 김영숙입니다. 박순덕 차장은 정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남자들도 감탄할 정도로 일을 잘하셨어요. 두 번째 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기획부에서 함께 일했던 최미경입니다. 순덕이가 강남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저희는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언젠가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 될 거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한다고 그만둘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런 인재를 잃는다는 게 여자라서 어쩔 수 없다던 그 시절이 원망스러웠어요.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자가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회장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인가요? 1970년대 저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과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없나요? 기자가 민수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 개인 재산이니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회장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왜 끼어드시나요? 한 기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박민수입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민수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나이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치매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의학적 소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드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거네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500억을 전액 기부한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반문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면 무조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일어서서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 김영희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지했습니다. 카메라가 무릎 꿇은 영희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는 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재산 기부에 찬성하시나요? 그건 영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이것이 제가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데요. 진심이라면 재산에 관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내일 오전에 기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단 이름은 뭘로 하실 건가요? 순덕 여성인재양성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분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7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수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어머니, 너희들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거라. 준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이제 소용없어. 앞으로 잘 살아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정자가 다가왔습니다. 순떡아, 정말 후회 없어? 없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역삼동에 새로 지은 순떡 여성 인재양성 재단 건물 안에서 젊은 여성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장학생 선발에 지원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재단 직원인 김수진 씨가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다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다양해요. 의사, 변호사, 공학자, 사업가까지. 듣고 있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재단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 신문 보셨어요? 또 다른 직원인 박은영 씨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기사인가요? 78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할머니 기사가 또 났어요. 신문을 펼쳐보니 제 사진과 함께 재단 활동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100명의 여성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30개의 여성 창업팀을 도왔다고 나와 있네요. 수진 씨가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투자했던 바로 그 땅 위에 서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 비서 역할을 하는 이미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방문자가 있으신데요. 누구죠? 성함은 박준혁이라고 하시는데요. 준혁이라니. 제 손자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준혁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진중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앉아. 준혁이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바쁘게 살고 있어.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많이 변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승진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할머니, 사실은 할머니께 사과하러 왔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았으면 됐어. 할머니를 무시하고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3개월 전에요. 할머니 일로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버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후회하고 계세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준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냐? 할머니, 혹시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 아버지가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수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해봐. 정말요? 응.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알겠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앞으로 잘 살아라. 내 할머니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자랑입니다. 준혁이가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보던 그 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이정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순떡아, 손자 왔다며? 응, 많이 달라졌더라. 어떻게? 철이 든 것 같아. 이정자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떡아, 1년 전 결정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산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일은 좀 마음 아프지? 그렇긴 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1년 전 그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이 내 인생을 바꿨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30년 동안 잊고 있던 걸 잊은 게 아니라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거야. 가방을 쓰다듬으며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선택한 삶이었을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편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 계속 일하면서 살기엔 너무 힘들었거든. 이정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여자가 일과 가정을 둘 다 가지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였잖아. 그래도 이제는 다르잖아. 젊은 여성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재단을 만든 거고. 맞습니다. 이 재단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재단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머리도 많이 새었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이혼했다며? 네. 엄마 일로 너무 많이 싸웠어요. 후회하니? 후회는 엄마한테 못한 일을 후회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알고 있어. 50년 동안 엄마가 희생하신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잃은 게 뭐야? 가족도, 집도, 그리고 엄마의 신뢰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거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78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를 본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랄게요. 너도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재단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났다. 많이 변한 것 같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넌 것 같다. 나는 이제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것 같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는 1년이었다. 어떤 할머니가 말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나는 78부터 시작한 셈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서류 가방에 적었던 그 글귀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78세 박순덕의 진짜 인생이 계속될 것이고요. 마침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가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